안녕하세요. 작가 정미숙입니다. 오늘의 책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루이스 헤이의 치유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최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질문은 내가 그동안 많은 고객들에게 했던 것이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다. 만약 그들이 현재의 문제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면 사실 그 문제는 오래전에 그들의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나의 부모는 내가 태어난 지 18개월 되었을 때 이혼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혼 당시의 상황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끔찍한 사건은 바로 어머니가 입주 가정부로 일하러 가면서 나를 다른 곳에 맡겼던 일이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나는 3주 내내 쉬지 않고 울어댔다고 한다. 나를 돌보던 사람들은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나를 데려가라고 했다. 결국 어머니는 나를 데려가야 했고 다른 일을 찾아야만 했다. 결국 어머니는 나를 데려가야 했고 다른 일을 찾아야만 했다. 지금 와서 당시 어머니가 남편 없이 혼자 아기를 키우신 것을 돌이켜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내가 신경 썼던 문제는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에 받던 사랑과 관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사실뿐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새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집이 필요해서 결혼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재혼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새아버지는 유럽에서 독일식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으로 자신이 양육받은 그대로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어머니가 유동성을 임신했을 때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다. 우리 가족은 폭력이 난무하는 집에 갇혀서 옴짝달싹 하지 못했다. 당시 나는 5살이었다. 이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이웃에 살던 술주정뱅이 노인이 나를 강간한 것이 그때쯤이지 싶다. 의사가 내 몸 구석구석을 검사하던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나는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쏠렸다. 노인은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람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내 잘못이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혹시라도 그 남자가 감옥에서 풀려나와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었다. 나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육체적, 성적 학대를 견디며 지내야 했다. 나의 자아상은 계속 낮아졌고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는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 느낌을 바깥 세계를 향해 표출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정연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 하루는 학교에서 파티가 있었는데 케이크가 여러 개 있었다.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산층 가정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아이들이었다. 나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목이 높이 올라오는 검정색 구두를 신고 있었으며 우스꽝스런 바가지 머리에다 생마늘 냄새를 풍겼다. 세균이 침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생마늘을 먹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었다. 케이크를 살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웃집 할머니가 나에게 용돈으로 매주 10센트를 주었고 생일과 크리스마스에는 1달러를 주었다. 10센트는 우리 가족의 생활비로 쓰였고 2달러는 한 해 동안 입을 싹으려 속옷을 사는데 쓰였다. 어쨌든 이날 학교에서 파티가 있었고 케이크도 넉넉했다. 선생님이 케이크를 자르자 아이들이 2-3조각씩 집어갔다. 집에서 매일 케이크를 먹는 아이들이 말이다. 선생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케이크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 한 조각도. 이제는 케이크를 먹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미 굳어져 버린 생각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다.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서 어느 것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맨 끝에 서게 했기 때문에 결국 케이크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가진 생각의 방식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진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했던 것이다. 15살 때 나는 더 이상 성적 학대를 견딜 수가 없어서 집과 학교를 떠났다.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는데 집에서 했던 힘든 일에 비하면 훨씬 쉽게 느껴졌다. 사랑과 애정에 목말라 있고 자아상이 낮았던 나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에게 몸을 쉽게 허락했고 16살 생일이 지난 직후에 딸을 낳았다.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나는 아기를 돌봐줄 좋은 가정을 찾아냈다. 아기를 낳기 전 4개월 동안 오랫동안 아기를 바라던 불임 부부의 집에서 같이 살았다. 아기를 낳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부터 아기의 이름에는 그 부부의 성이 붙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모성애를 전혀 경험할 수 없었고 상실감과 죄책감 그리고 수치스러움만 커져갔다. 가능한 한 빨리 수치스러운 감정을 극복해야 했다. 나는 딸 나이의 발가락이 다른 아기들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만 기억한다. 발가락이 큰 것이 나와 똑같이 닮았다. 만일 우리가 만난다면 발가락을 보고 내 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기를 낳은 지 닷새째 되던 날 나는 부부의 집을 떠났다. 나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새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여기서 같이 나가요. 어머니는
10살짜리 여동생을 남겨둔 채 나와 함께 집을 떠났다. 새 아버지는 여동생을 끔찍히 예뻐했기 때문에 여동생을 남기고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 어머니가 자그마한 호텔에 청소부로 취직했고 자유롭게 편히 쉴 수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도록 도와드린 다음에야 나는 내 임무를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친구와 함께 한 달만 머물 생각으로 시카고로 떠났다가 30년이 넘도록 눌러 살았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폭력과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결합되어서 나는 계속 나를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나를 때리기도 하는 나쁜 남자들을 인생에 끌어들였다. 나는 남은 인생을 남자들을 원망하며 지낼 수도 있고 계속 나쁜 남자들을 사귀면서 지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차츰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면서 자긍심이 점차 높아졌고 나를 함부로 대하던 남자들이 인생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학대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나의 낡은 사고방식이 변하자 그들은 더 이상 내 곁에 있을 수 없어서 떠난 것이다. 그 남자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패턴이 어섭다면 그 남자들이 나에게 접근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제 여자를 학대하는 남자는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다. 나의 패턴이 더 이상 그런 남자들을 끌어당기지 않기 때문이다. 시카고에서 여러 해 동안 잡일을 하다가 뉴욕으로 건너간 뒤 운 좋게도 패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쇼 모델이 되어서도 나의 자존감은 여전히 낮았다. 오히려 모델 일을 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나는 꽤 오랫동안 패션 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멋지고 교양 있는 영국인을 만나서 결혼했다. 우리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각국의 왕족도 만나고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멋진 남편을 둔 패션 모델이었지만 나의 자존감은 여전히 낮았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서 나는 내면을 다루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결혼한 지 14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싶다고 했다.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겨우 믿기 시작한 나는 심하게 좌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어느 봄날 숫자로 점을 보는 사람이 가을에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 일은 너무도 사소한 일이어서 몇 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정말 우연히 어느 날 뉴욕시에서 열린 종교과학교회 모임에 참가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내 안의 목소리가 나에게 집중하고 들어라는 명령을 내렸고 나는 그 명령에 따랐다. 일요 예배에도 참석했고 매주 있는 수업에도 참가했다. 더 이상 패션계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허리 치수가 늘어날까봐 걱정하고 눈썹 모양이나
신경 쓰면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겠는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나는 갑자기 지식 탐구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라서 영성과 치유에 관해서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다. 종교과학교회는 나에게 새로운 집이 되었다. 교회에 가는 것 말고는 일상생활에 별로 커다란 변화가 없었지만 새롭게 시작한 공부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3년 동안 공부하고 난 뒤 교회에서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시험을 통과했고 교회 상담가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벌써 오래전 일이다. 이 모든 일은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모든 일은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 교회 상담가로 활동하면서 나는 초월 명상가가 되었다. 그 해에 내가 일하던 교회에서는 성직자 훈련 과정이 없어서 6개월 과정으로 아이오와 주의 페어필드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나에게 완벽한 장소였다. 입학한 첫 해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우리는 새로운 과목을 배웠다. 그러나 나는 이 단어가 외부 요인으로는 치료할 수 없으므로 내부에서 치료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도 여전히 암의 원인이 된 정신유형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꾸 암이 재발해서 의사들이 내 몸을 완전히 조각내어야 했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내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도 하고 그 원인이 된 정신적인 유형도 없앤다면 다시는 암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암을 비롯하여 병이 재발한다면 그 이유는 의사가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환자가 정신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자는 계속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이다. 다만 발병하는 신체의 부위만 달라질 뿐이다. 또한 나는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정신적인 유형만 깨끗이 없앤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수술 받을 돈이 없다고 했을 때 의사들은 하지 못해서 3개월의 말미를 주었다. 나는 곧바로 스스로 몸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기 위해 온갖 책을 탐독하며 연구하기 시작했다. 여러 식료품 가게를 돌며 암과 관련된 책을 모조리 샀고 도서관에 가서 암에 관련된 책을 더 찾아서 읽었다. 발 마사지와 장 세척을 하면서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운이 좋게도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발 반사법에 관한 책을 읽은 후 발 반사법 치료사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어느 날 나는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앞줄에 앉던 평소와 달리 그날은 왠지 뒤에 앉고 싶었다. 그래서 뒤에 앉았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 옆자리에 앉았다. 알고 보니 그 남자가 바로 발 반사법 치료사였다. 그는 2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집에 찾아와서 치료를 해주었고 그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전보다
훨씬 많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했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기에 나는 그들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했으며 자기 비난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교회에서 상담을 하면서 나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계속 뒤로 미루었다. 항상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제 암에 걸렸으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거울 앞에 서서 리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 그러나 계속할수록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느껴졌다. 예전에는 항상 자신을 비하하던 내가 거울 앞에서 하는 훈련 덕분인지 더 이상 나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게 되었다. 진전이 생긴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분노의 감정을 깨끗이 정리해야 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했다. 내가 어렸을 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심한 학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오래전 일이므로 현재 내가 자신을 학대하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 암세포가 내 몸을 갉아먹는 이유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경험 때문에 어린 아이를 학대하는 어른이 되는지를 이해할 때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뛰어난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 눌러왔던 어린 시절에 대한 분노를 모두 표출했다. 베개를 때리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말이다. 그렇게 하자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듯 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들려주었던 당신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다. 그들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른의 관점으로 더 넓어진 이해력으로 바라보자 그들의 고통에 연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밖에도 나는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동안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었는데 그러한 음식은 몸에 축적되어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배웠다. 해로운 생각도 마찬가지다. 머릿속에 축적되어 독소가 가득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나는 엄청난 양의 녹색 채소를 주로 먹는 엄격한 식단을 따르기 시작했다. 첫 달에는 일주일에 3번씩 장세척을 받았다. 나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의사들에게서 더 이상 암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의사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었다. 경험을 통해서 나는 우리가 사고하고 행동하는 패턴을 바꾸려고 마음만 먹으면 병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인생에 닥친 엄청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기도 한다. 나는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배웠고
이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나무를 찾아보기 힘들고 날씨가 좋지 않은 뉴욕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고객 중 몇은 당신이 떠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하고 매달렸지만 나는 1년에 2번씩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뉴욕에 올 것이고 언제든지 전화 통화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마침내 나는 뉴욕에서의 사업을 접고 로스앤젤레스를 변화의 시작점으로 삼기로 결심한 뒤 유유히 캘리포니아로 떠났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을 빼고는 이곳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두 사람은 시내 중심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에 살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한 번도 가깝게 지낸 적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적잖이 놀랐다. 여동생은 너무 바빠서 나를 만나러 올 수 없다고 했고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일에 집중했다. 나의 작은 책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는 나에게 많은 길을 터주었다. 나는 뉴에이지 모임에 빠짐없이 참가해서 나 자신을 소개하고 적절한 때를 봐서 내가 쓴 책을 내밀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바닷가에 자주 갔다. 바빠지면 해변을 한가하게 거닐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차 상담 고객이 늘어났고 여기저기에 강연자로 참석할 기회도 생겼다.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어 로스앤젤레스가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나는 마음에 쏙 드는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한 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의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린 시절로부터의 크나큰 도약이었다.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얼마나 순식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지 놀랄 지경이었다. 어느 날 밤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2년 만에 받은 전화였다. 그녀는 이제 90세가 된 눈 멀고 기도 먼 어머니가 넘어져 허리를 다치셨다고 했다. 한순간에 어머니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무기력한 어린아이로 변해버렸다. 어머니의 허리가 부러지면서 내 여동생을 둘러싸고 있던 비밀의 벽도 부서졌다. 마침내 우리 세 사람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동생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허리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앉아있거나 걸을 때조차 고통스러울 정도로 허리가 아팠다. 그녀는 아프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거식증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자 어머니는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혼자서 지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나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인생의 진행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신에게 기도했다. 좋아요. 제가 어머니를 돌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특히 재정적으로 말이에요.
어머니와 나 둘 다 서로에게 적응해야 했다. 어머니는 토요일에 우리 집에 도착했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나는 나흘간 샌프란시스코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어머니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었다. 출장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출장을 가기 전에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을 구해야 해요. 목요일에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나 우리와 같이 살면서 어머니와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 나의 기본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가 또다시 증명된 것이다. 내가 알아야 할 사실은 다 눈앞에 펼쳐져 있으며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신이 정해 주신 순서에 따라 내게로 온다. 나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어린 시절에 쓰레기를 깨끗이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나를 보호해 주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수 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여동생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정말이지 하나의 도전이었다. 내가 수십 년 전에 어머니를 구출하고 난 뒤 새아버지가 여동생에게 화풀이를 해댔기에 성격이 삐뚤어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동생이 아버지에게 맞아서 생긴 몸의 상처가 공포와 긴장감,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과 결합되어서 엄청난 상처를 그녀에게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녀를 구출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그녀의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시작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녀를 돕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다양한 치유의 과정을 밟고 있으며 여동생은 내가 제공한 안전한 환경에서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는 여동생과는 달리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는 하루에 4차례나 운동을 하며 몸이 튼튼하고 유연해졌다. 내가 보청기를 해드리자 소리를 듣게 된 어머니는